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처음 또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기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2025년 12월 말에 이제 기사가 났고요. 미래에셋 코인 거래소 코빗 품는다. 저도 기억이 나요. 이게 12월 아마 말쯤이었을 텐데 보고 오잉? 해가지고 저희 새 단톡방에 제가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놀랐는데 왜 놀랬나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미래에셋은 누가 봐도 전통금융시장에 있는 플레이어잖아요. 대형 플레이어. 전통금융시장에서 정말 가상자산으로 인수를 하는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뭔가 그런 사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죠. 많죠.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소위 말해서 주류로 편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업비트 네이버도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또 이제 흐름이 이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진짜 거래소가 이제 진짜 전통 금융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IT 기업도 이제 인수 합병하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촬영일이 1월 14일인데 이거 아마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기사가 났어요. 이제 원래는 법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사는 게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의 5% 이내 한도 내에서 시총 20위 안에 코인들에 대해서는 살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한다는 게 이제 계획인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그래서 이제 정말로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제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코빗에 대한 얘기. 미래에셋은 다 아는데 코빗은 잘 모를 거니까 그래서 코빗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1,400억이 거래됐어요. 왜 1,400억이냐? 그래서 1,400억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왜 샀고 왜 팔았냐? 그렇죠. 뭐 결국 이게 핵심이니까. 아주 주제도 섹시한데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도 업비트랑 빗썸은 많이 알잖아요. 코빗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저는 아니죠. 저는 알고 있었죠. 코인원 헷갈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치, 코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 물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코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빗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5대 거래소 나와야죠 이제. 5대 거래소가 있어요. 5대 거래소.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도 거래소도 은행이랑 똑같이 이게 허가업이에요. 허가업. 사실상 이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데가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어요. 좀 더 딥하게 말하면 원화 계좌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화 마켓을 들고 있는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5개가 이제 처음에 가장 큰 데는 업비트, 그 다음이 빗썸, 그 다음이 코인원, 그 다음이 코빗, 그리고 이제 고팍스. 그래서 이렇게 5개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라는 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 다음은 주주 구성을 한번 봐야죠. 어쨌든 이게 인수니까 주주 구성이 필연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주주가 제가 감사보고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제 넥슨인데, 넥슨 게임회사 알죠? 정확하게는 넥슨은 아니고요. NXC라는 넥슨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고요. 또 한 명은 SK스퀘어. SK스퀘어가 한 31% 정도 들고 있는데, SK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분할된 투자회사예요. 어쨌든 이 두 회사가 한 9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슨 설명드렸죠. NXC지만 그냥 편하게 넥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넥슨이 처음부터 코빗을 만든 건 아니고 이게 인수를 했네요. 보니까 2017년에 코빗을 인수한 건데, 당시에 이제 2017년에 NXC가 넥슨이 65.19% 코빗 지분을 913억 인수를 했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SK스퀘어, 여기는 2021년에 여기는 인수가 아니고 투자를 했네요. 900억을 이제 코빗에 투자를 해서 35%를 가진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2017년에 넥슨 인수 시 기업 가치는 1,400억 정도고, 지금은 비슷하네요. 아까 1,400 아니었나? 거의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동일한 기업급. 그때 이제 인수할 때 100% 가치로 보면 1,400억 정도였고, SK스퀘어 투자 시에는 한 2,500억 정도. 2,500억 정도요.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었던 걸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랑 2021년도는 뭐냐면 직전 불장이랑 그 전 불장이에요. 코인 시장 활발할 때. 활발하죠. 불장일 때야? 네, 불장이. 2017년도 불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뉴스에서 보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뭐 바다 이야기다, 이건 튤립이다, 한창 이제 1,000만 원 돌파하고 막 이럴 때.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7년도고, 그 다음에 직전 불장 이 2021년도예요. 그래서 저 연도가 괜히 나온 연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17년도에 인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넥슨이 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누가 언제 이걸 만든 거야? 보니까 코빗이라는 거는 2013년 7월에 만들었어요.
7회 만들었고 이게 코빗이 항상 홍보하는 문구가 있어요. 대한민국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근데 13년도에 이게 있었어? 비트코인이? 있었죠. 왜냐면 2009년도에 백서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요? 네, 2009년 백서는 처음 나와서 그때 있었고 처음에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코를 따고 비트코인의 비를 따서 그냥 코빗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2013년도는 언제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2013, 14가 있고 2017, 18 있고 2021이 있고 2013년도가 정말 진짜 얼리 어답터들한테 처음으로 알게 된 때예요. 소위 말해서 요새 가장 큰 인플루언서가 오태민 작가님인데 오태민 작가님이 이때 처음 알았어요. 2013년에 우리 안진텍스 있을 때. 안진텍스 했을 때. 안진텍스에서 그때 울고 있을 때야. 그리고 저희 셋이 다 아는 CTO님이 처음 안 게 2013년도였어요. 그때 거래소를 만든 거죠. 그때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선관이 있었죠. 정관이 있었는데 뭐 회사 손익은 뭐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고 일단 조금 쭉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4개년만. 네, 2021년도 매출은 226억, 영업 손실은 27억. 22년도는 매출이 급감했어요. 43억으로. 이제 불장이 한번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영업 손실은 358억으로 엄청 늘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6억까지 줄었어요. 영업 손실은 268억. 그러니까 계속 손실이고 사실 24년도까지 공시됐는데 매출 87억에 영업 손실 167억. 불장일 때도 200억 넘었던 시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매출은 뭐 많이 감소했고 뭐 업비트는 사실 뭐 계속 돈을 잘 버는 걸로 우리가 한번 그때 기업 분석을 했었었는데 뭐 여기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규모가 회사의 고정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 거냐면 요건 그것만 넘으면 다 이익인 건데 아직 그걸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그만큼 못 간 거죠. 맞아요. 반대로 이제 점유율 1등인 업비트를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업비트 매출 24년이 1조 7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엄청 심하네. 엄청 심하죠. 근데 이게 또 막상 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뭐 비용적인 측면은 큰 차이가 엄청 나진 않을 거여서 빗썸이 2024년에 4,963억, 코인원이 440억 정도. 그리고 코빗이 87억이었고 고팍스가 80억이어서 요 매출이 뭐 사실상 점유율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87억이 이게 큰지 작은지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비교군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비트와 빗썸과 비교하기에는 사실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 네, 여기까지 이제 코빗을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알아봤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왜 1,400억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안 하는 생각을 1,400억 이거 어쨌든 매출도 볼륨이 어쨌든 너무 작고 손실이 이렇게 나는데 1,4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좀 뻔한 산업, 밸류에이션 하기 쉬운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사례도 많고 뭐 기업 가치에 평가된 사례가 되게 많으면 이게 이제 딱 정형화된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퍼, EB, EBITDA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좀 이익이 나와야 이게 좀 적용 가능한 건데 이거는 1,400억을 뭐 마이너스 막 지금 막 87억, 100억씩 영업 손실하고 있는 거여서 이 방법은 안 썼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어떤 거를 비교의 이제 기준으로 살필 거냐인데 뭐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 생각에는 거래대금 결국 점유율 시장 점유율 거래대금이어서 그게 결국 매출이냐 거래대금이냐 시장 점유율이냐 다 내가 볼 때는 유사어여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냥 다른 관점에서 다 바라보는 느낌. 맞아요. 예, 똑같은 걸 다 이제 다른 단어로만 얘기한 거여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네이버랑 업비트 주식 교환이 있었으니까 그때 업비트 가치가 15조 1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 코빗이 시장 점유율의 업비트의 뭐 1%다. 그러면 이제 1,500억 정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M&A든 이쪽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뭔가 비교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한번 또 나눠보시죠. 그럼 이제 얘기 나온 게 키포인트가 두 가지 같아요.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인 것 같은데 점유율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25년 기준으로 5대 거래소의 점유율 업비트가 69% 거의, 빗썸이 거의 한 28%, 코인원이 거의 2.2%, 코빗이 0.5%, 고팍스가 0.12%. 이렇게 좀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비트 빗썸 합치면은 97%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뭐 점유율이 있다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 매출도 한번 비교해보죠. 매출은 어쨌든 24년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업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1조 7천억, 빗썸은 거의 5천억, 코인원은 440억, 코빗은 87억, 고팍스는 80억.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제 빗썸이 한 3배 정도 하고요. 코인원은 거의 한 40배, 코빗은 거의 한 196배, 200배. 200배로 합시다. 200배 수준으로 이제 매출 차이가 나는 수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사가 많아요. 사실상 이거 독과점이다. 뭐 이제 그런 기사들도 이제 독과점 맞죠? 이것만 보면 사실 5대 거래소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라이센스가 있는 게 5개다. 코인원, 코비, 코팍스가 이제 세 개 합쳐도 거의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네요.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면허 자격이 있는 게 5개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 이따가 딥하게 얘기 나올 주제죠. 그거에 베팅을 한 것. 그래서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퍼나 EV/EBITDA는 안 썼을 거고 그냥 이제 업비트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 들고 있냐 아니면 업비트 매출액의 몇 프로 들고 있냐 요걸로 밸류에이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장 점유율 기준 한번 구해보면 업비트 기업 가치가 이제 15조 1000억이거든요. 이건 이제 완전히 시장 가치가 픽스 됐어요. 가장 또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이 기준으로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68%고 코빗이 0.5%니까 업비트 대비 코빗 점유율이 0.74%예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돼. 저희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곱하면 코빗의 기업 가치가 1100억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 헤드라인은 1400억인데 막상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1000억에서 1400억이라고 밴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하면은 1100억 정도 나오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똑같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업비트 기업 가치가 15조 1000억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이제 1조 7천억이면 소위 말해서 PSR을 구하면 이제 9배. 그러면은 코빗 매출액에 PSR 9배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코빗 기업 가치가 768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살짝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 그러면 PSR은 25년도 숫자고 코빗 이제 매출액은 24년도 숫자라 이게 살짝 이제 기간에 대한 이제 괴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 아마 제가 그래도 주워 들은 걸로는 매출액 비율로 안 하고요. 거래대금 비율로 한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결국 왜냐면 이 업비트든 코빗이든 뭐가 핵심이냐 와서 얼마나 거래하냐 이거여서 매출은 뭐 그 회사만의 정책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여서 근데 어쨌든 이게 거래대금 점유율 기준으로 하면 은근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되게 테크니컬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이게 강남 빌딩 한 채 정도의 돈으로 모델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데? 테헤란도 건물 하나 사는 가격으로 가상자산의 면허를 사러 왔다. 딱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뭐 가상자산 쪽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점점 더 발전한다라는 가정에서는 저한테는 되게 가성비 좋은 딜이라고 보여져요. 맞아. 이게 1,400억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보면 사실 엄청 큰 숫자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쉽게 1,400억 하는데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크지만 저는 제가 이제 미래에셋 입장이라고 하면 뭐 PSR도 돌려보고 거래대금 비율도 돌려봤겠지.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숫자를 뽑기 위해서 한번 테크니컬한 거였고 그럼 이거에 대한 가치는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면허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면허. 그래서 이제 바스프라고 불리는데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특히 이제 아까 워너마켓 라이센스 이게 우리는 5개밖에 없어요. 받는 게 진짜 까다로워요. 거의 은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해요. 뭐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와서 신규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실 못할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에너지와 시간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제일 큰 벽 중에 하나가 바스프를 따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바스프를 갖고 있는 회사는 꽤 몇 개 더 많아요. 제일 심한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은행이랑 연동해야 되잖아요. 업비트는 예를 들어 그게 그 K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비싸면 농협, 코팍스가 전북은행. 보거가 사실상 이제는 추가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 생각에도 비싸 보이진 않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그럼 면허를 산 것 같아요. 면허를 사고 아까 비율을 들었지만 테헤란 건물 가격으로 그래서 아까 뭐 1,400억 강남 빌딩 한 채 값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빗 지금 신한은행 실명계좌 다 뚫려 있죠. 규제 승인 다 받았죠. 그러니까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거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제 5개에서 더 늘어날 여지도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훨씬 더 규제가 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 국민은행도 나올 거고 우리은행도 나올 거고 거기에 많은 거래소도 있겠지만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지금 5개일 때 승부 본다. 그래서 점유율 뺏어 가겠다라는 걸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박현주 회장님이라면 그게 싫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상자산 사업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결국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면허를 내가 딸 수는 있어. 사실 뭐 거기에 사람이 없겠어, 인프라가 없겠어. 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6년이잖아. 저거 언제 내가 세팅하고 언제 저거 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미국만 해도 벌써 지금 뭐 트럼프는 뭐 전략자산 지정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정말 업비트랑 저기 네이버랑 손잡고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면허라는 진입장
장벽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돈보다는 시간을 아끼고 싶어. 라는 게 저는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서 이 판에 낀다면 빨리 껴서 빨리 껴서 빨리 하겠다. 내가 이제 뒤처지지 않겠다. 그러니 1,400원 어차피 내가 해도 돈 들어갈 거 시간 들어가는데 시간 아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샀고 왜 팔았을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사고 왜 팔았을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그러니까 최종 정리가 중요할 텐데 미래에셋은 왜 샀을까? 왜 샀을까? 기사에는 여러 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M&A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박현주 회장의 의지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야, 나는 이제 가상자산 쪽에 미래에셋도 진출한다. 이걸 이제 그냥 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기사에서 3가지 정도를 짚었거든요. 첫째, 디지털 자산 토큰화 웹3 전략의 거점으로 삼는다. 어려운 말이 많이 많네요.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 1차 유통 채널을 보유해서 뭐 토큰화, 디지털 증권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의사결정은 박현주 회장님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유사업계를 인수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걸 인수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 저쪽 가자 이거기 때문에 박현주 회장의 의지다. 가상자산 사업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서 이제 진짜 가상자산도 이제 금융으로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제 확장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건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페이 꽤 큰 지분을 들고 있는 게 미래에셋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셋도 이런 결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도권을 못 갖는 거잖아요. 업비트라는 더 큰 애가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제 급하게 서둘렀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원화 거래소 라이센스 확보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원화 마켓 그러니까 진짜 은행 계좌를 들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거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화 계좌를 빗썸 업비트에 바로 꽂는 게 아니에요. 제휴하고 있는 이제 업비트가 K뱅크였죠. K뱅크한테 먼저 원화를 입금시키고 K뱅크에서 업비트로 계좌를 옮기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고 출금할 때도 여기서 바로 돈을 빼는 게 아니고 업비트에서 K뱅크로 먼저 원화를 보내고 여기서 출금하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5개 거래소가 각각 매칭이 되어 있는 코빗은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 기억에 이거 그때 원화 뭐 은행과 이거 제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때 엄청 어렵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이야 서로가 하고 싶었겠지만 이거 이제 막 원화 라이센스 줄 때는 원화 마켓 은행 계좌 받는 게 못 받아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받아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못 받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빗은 뭐 매출은 사실 점유율은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신한은행이라는 대한민국 1티어 은행과 1티어 은행이죠. 4대 은행.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5개 중에 하나를 사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처음부터 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뺏길 것 같고 그 값이 1,400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것 같다. 뭐 박현주 회장님한테 1,400억은 뭐 이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1,400억은 그냥 빨리 당장 사와 오늘 이런 느낌이죠. 이제 세 번째는 그거잖아요. 뭐 M&A 제가 이야기하는데 김교내 기사 앞에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조문 건데 뭐. 내가 사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이 그렇죠. 파는 사람도 팔아야지 파는 거라고. 이제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두 개는 결국에는 매각 의지가 있냐 그리고 매각 의지가 있다면 이 가격이 적정하냐 이 관점인데 그럼 왜 5개 중에 왜 코빗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원화 거래 라이센스가 우리나라 5개 있다 그러면 사실 코인원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고팍스일 수도 있잖아. 왜 하필 코빗일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업비트 빗썸은 못 사. 사기엔 너무 비싸지 않나? 비싸. 너무 비싸. 업비트는 애초에 못 사고 빗썸은 사실 업비트의 3분의 1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15조였거든요. 그러면 5조를 태워야 돼요. 그건 너무 비싸. 내가 아무리 미래에셋에 돈이 많아도 그냥 너무 비싸. 일단. 그래서 이 두 개는 가격이 안 맞아서 탈락. 그럼 나머지 이제 군소가 3개가 있단 말이죠. 코인원, 코빗, 고팍스. 고팍스부터 해보면 고팍스는 대주주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에서 임원 변경 승인을 몇 년 동안 미루다가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팍스는 완전하게 지분도 확보했고 이사회도 이제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진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고박스는 제외. 바이낸스는 안 팔겠죠. 그럼 남은 카드는 코인원이랑 코빗밖에 없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더 팔 의지가 있냐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코빗입니다. 코빗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M&A 딜 관점에서는 이제 가격과 매각 의지로 보면 이제 코빗이 가장 좋았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기사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코빗이 매물로 나온 게 2024년 2월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꽤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기사에 보면은 코빗이 이제 거래소 매각 의지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24년 6월에 보면 DSIV라는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업체가 코빗을 인수하고 싶다라는 기사도 떴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내가 팔고
팔고 싶다는 기사도 나왔고 인수 의지가 있는 사람도 한번 구했었고 근데 이거는 빠그라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러니까 12월에 미래에셋 기사가 났는데 25년 11월에 바이비트라는 싱가포르계 해외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 진짜로 팔 의지가 있었어. 코빗은. 근데 이제 뭐 제가 뒷 내막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래에셋이랑 이제 손을 잡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격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셋 그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코빗의 주주는 왜 팔았을까? 그렇죠. 왜 팔았을까? 사실 코빗 주주도 넥슨도 있고 SK스퀘어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두 군데 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가 크게 넥슨과 이제 SK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주주가 넥슨이었잖아요. 넥슨은 고 김정주 회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부재이시니까 김정주 회장님이 가상자산 이게 보니까 관심 수준이 아니시네.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셨던 인물이셨습니다. 관련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NXC라는 지주 회사를 통해서 17년에 이제 코빗을 인수했고 뭐 지금이야 뭐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뭐 트럼프가 뭐 미국과 전략자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17년 때는 진짜 17년은 진짜 살벌했어요. 17년에 대한민국에서의 가상자산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 에피소드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박상기의 난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뭘 했냐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 폐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밈처럼 박상기의 난이다 했었고 두 번째는 JTBC 당시에 손석희 아나운서님이 이제 뉴스룸 하실 때 신년 특집을 했어. 신년 특집 제목이 가상자산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라임을 살린 거네.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패널이 두 명 나왔는데 신기루라고는 주장하는 쪽에서의 인상 깊었던 건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셨어요. 왜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냐, 이거는 뭐 튤립이랑 똑같다 그랬고, 이거를 옹호하는 쪽 신세계나 쪽은 되게 유명한 이번 알쓸신잡에 나온 정재승 교수님이 나와서 아니다 이거 신세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이랬어요. 박상기의 난 있고 나와서 신년 특집 하고 있는 이 혼란한 틈에서 그냥 900억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있다?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닌 거예요. 정말 확신이 있는 거죠. 신세계라고 본 거죠. 정말 신세계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2021년 그러니까 4년 지나서 이제 직전 불장 때 두 번째 불장 때 그때 이제 넥슨 그 기업 이제 좀 정확히는 일본 법인 여기서 1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이 이게 1,700개를 샀거든요. 1,700개 샀죠. 그러니까 국내의 굴지의 게임 회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1,700개를 샀고 이때 평균 매수 단가가 비트코인 하나당 6,500만 원. 지금 촬영일 현재 1억 4천입니다. 그때 이거 가지고 엄청 뭐 손실 많이 보니 많이 그랬던 얘기 기억나. 지금이야 뭐 1억 4천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되게 큰 사건이었죠. 엄청 큰 사건이었고 이게 일본 법인에서 샀잖아요. 저는 그 기사 원문도 봤는데 일본 법인 CFO가 장문에 글을 썼어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는지. 지금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시절이었지만 21년도만 해도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결국에는 하나였어요. 그냥 우리가 현금이 너무 많은데 현금의 가치를 보존할 적당한 방법을 잘 못 찾다가 비트코인이 현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회사 재무적으로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CFO님이 쓴 글을 봤던 이제 기억이 나요. 엄청 큰 사건이었고 이게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데 2021년도에 넥슨이 비트코인을 산 거는요. 테슬라가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기사가 됐어요. 뭐 테슬라 재무상태표에 이제 비트코인이 편입됐다. 이 기사 한 줄로만으로도 막 가격이 엄청 오르고 이제 할 때였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유명한 이제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산 게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맥시멀리스트죠. 지금 이제 완전 비트 맥시이고 이제 그 전에는 엄청 욕했어 이 사람도. 그런 거 이제 뭐 쥐약이다 쓰레기다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처음 이제 본인이 산 게 2020년 8월이거든요. 이 시기에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마이클 세일러, 뭐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다 움직일 때 그때 같이 넥슨도 이제 움직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선구자죠, 선구자. 선구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김정주 회장님이 코빗도 인수를 하고 인수도 하고 비트코인도 매입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셨으니까 성장 동력이 사실은 넥슨 입장에서는 그렇죠, 꺾였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왜 팔았냐, 그러니까 왜 샀냐는 박현주 회장님의 의지인 거고 우리 이제 가상자산 하자 이거고 왜 팔았냐는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를 산 사람, 그냥 이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이제 부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뭔가 동력이 없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한창 넥슨이 상속세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중국 기업에 팔림이 많이.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냥 혼자 스토리를 짜보면 23년도에는 그런 거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그런 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이거는 정리하자. 이끌어 나갈 사람이 뭔가 없어.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매물에 나왔던 거고, 이제 지난달에 미래에셋이 이제 이거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정리되네요. 네네네. 뭐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요. 양쪽 입장도 다 이해가 되고, 뭐 좀 쉽게 재밌게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엄청 인상적이네요. 이거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제가 AI 힘을 빌린 게 아닙니다. 기계어가 아닌 자연. 정리하면 이제 미래에셋의 코빗의 인수는 이제 김정주 회장님의 의지에서 박현주 회장님의 의지로 이제 손바꿈이 된 거다. 잘 빼셨네.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인 것 같습니다. 미래셋이 코빗을 인수한다는 기사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양 회계사님이 코빗 재무제표 분석을 혼자도 또 친절하게 별도 콘텐츠로 다루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코빗 재무제표를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이 영상과 별도로 양 회계사님이 코빗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하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건 마무리하고요. 양 대표님 추가 영상도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